반갑습니다. 종로학원 평가연구소장 김명찬입니다. 6월 모의평가는 잘 보셨나요? 6월 모의평가가 이제 끝났다는 것은 올해 입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조금 시험을 잘 본 학생도 있고 조금 실망스러운 학생도 있을 거예요. 물론 6월 시험이 중요한 시험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뭐 6월 시험 결과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부터 전략을 잘 짜고 잘 준비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뭐 성패가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논술과 면접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논술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모집 인원이 논술 전형의 경우에 한 11,000명이 조금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 성적이 안 좋은 학생, 내신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수시에서는 사실 이제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으면 뭐 3등급, 4등급 뭐 이렇게 또 5등급 이렇게 내려가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논술 전형에서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논술 전형이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흔히 이제 논술 전형을 뭐 노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인 경우에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까지 꾸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뭐 시험 한 번이라도 실패를 하거나 이러면 사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은 뭐 흔히 이제 적금 붙는 거와 마찬가지다. 한 번도 빠지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반면에 논술 전형은 약간 뭐 노또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운이 좋아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내신이 좀 부족한 학생들, 뭐 교과, 비교과 이런 게 좀 부족한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 뭐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면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면접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학생부 전형에서, 그죠? 주로 이제 종합 전형에서 뭐 최종 관문으로서 이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교과 전형에서도 면접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면접이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뭐 면접이 중요하다, 최종 관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게 당락의 결정적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게 또 뭐 학교에 따라 다르고 전형에 따라 다르고 또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모집 요강을 보면 그 면접 비중이 나와 있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30%, 그죠? 뭐 40%, 50%, 뭐 20%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접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면접은 단계별 전형에서 2단계에서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1단계에서 뭐 서류 100%로 뽑고 뭐 3배수, 4배수, 5배수 이렇게 뽑아가지고 2단계에서 면접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이런 형태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단계 일단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면접하잖아요. 그죠? 그럼 면접 비중이 보통 뭐 30%부터 해서 40%,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뜻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대학 관계자들한테도 좀 질문을 해보고 하는데,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1단계 통과해서 2단계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1단계 성적이 있어요. 서류평가에서 점수를 쫙 매겨놨잖아요. 근데 이제 면접을 해서 이게 얼마나 뒤바뀌느냐. 그러니까 1단계에서 성적이 좋은 애가 면접을 좀 잘 못했을 때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1단계 성적이 조금 부족하지만 면접을 잘해서 최종 합격할 수 있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면접 반영 비율하고 비슷하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 반영 비율이 30%다라고 하면 한 30% 정도가 뒤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 합격자가. 그러니까 1단계 성적에서 자기가 조금 부족하지만
면접을 통해서 뒤집기를 할 수 있는 그 확률이랄까요? 비율이 면접 비중이 30%다라고 하면 한 30% 정도가 그런 어떤 변동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0%다 하면 40%, 면접 비중이 50%라고 하면 한 절반 정도가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물론 1단계 성적이 아주 나쁘면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경계선에 있다, 합격선에서 좀 뭐 위아래 이런 데 포진하고 있다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면접에 의해서 당락이 뒤바뀌고 최종 결정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논술원 면접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나중에 이제 9월 달에 원서 쓰게 되잖아요. 그죠? 수시 원서 쓰게 되면, 이게 수시 지원 전략적으로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시 납치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죠? 아직 이제 입시를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의 경우에는, 수시 납치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수시 납치라고 하는 거는, 수시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보잖아요. 그죠? 수시 원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보는데, 일단 이제 지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수능 시험을 보고 수능 성적이 이제 나와 보니까, 수능은 이제 정시잖아요. 수능을 잘 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죠? 자기가 평소보다 실력을 잘 발휘한 경우도 있을 거고, 정말 정말 하늘이 도와서 시험 잘 보는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또 반대로 평소보다 엄청 못 보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수능 시험을 괜찮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정시를 이렇게 보니까 내가 수시에 지금 합격한 데보다도 더 잘 갈 수가 있어요. 좀 더 높은 대학, 또 높은 학과,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나 학과나 합격선이 이제 조금 더 높은 이런 데를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원서를 낼 수가 없어요. 수시에 합격하면. 이게 이제 수시 납치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수능을 잘 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오히려 굉장히 더 안타까운 일이죠. 이걸 막으려면 방법이 원서 내죠. 수시에.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서를 내고 수시에 합격을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 이런 경우에 이제 내신 성적 위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 합격하면 가야 돼요. 그런데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이 없는 경우는, 면접이나 논술이 없는 경우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합격하면 가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면접이 있다라면 1단계 합격을 해도 내가 수능을 보고 대충 성적을 채점을 해보니까 잘 봤어. 여기는 충분히 내가 수능 성적으로 정시로 지원했을 때 갈 수 있고 그거보다 좀 더 좋은 대학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면접을 포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불합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논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논술도 수능 이후에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내가 잘 봤다 이러면 시험을 포기하면 돼요. 시험을 안 가면 됩니다. 그러면 수시에서 자동적으로 불합격이 되고 수시 납치를 피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흔히 논술 시험 이런 경우에는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 많이 지원을 하죠. 그럼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 정시를 타겟으로 한다, 내가. 그러면 이제 수능을 잘 봐서 정시에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수능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실 재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재학생들도 지금 예전보다 정시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정시를 생각하면서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내가 이제 목표하는 것만큼 잘 보면 좋겠지만 못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수능 이후에 논술 시험에 보험용으로 지원해 두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능을 잘 보면 시험 안 보러 가면 되고, 수능 시험이 생각보다 좋지 않으면 시험을 보러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논술이나 면접은
날짜가 수능 이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 대학이나 전형에서. 그런데 대부분은 수능 이후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이전에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이렇게 수시 납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미 수능 이전에 면접이 끝나고 다 끝나기 때문에 모든 사정이 평가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능 이후에 논술이나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수시 납치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서 활용할 수가 있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평소에 뭐 수능을 괜찮게 보는 학생, 그래서 내가 수시도 생각하지만 동시에 정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수능 성적에 따라서 내가 전략적으로 좀 활용할 여지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논술이나 면접 시험을 수시 납치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그런 카드로서 좀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세부적으로 논술 면접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논술의 경우에 올해 논술 전형을 좀 신설한 대학들이 있어요. 동덕여대, 삼육대, 한신대가 논술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이게 뭐 예전에 뭐 얼마 전부터 꽤 오래 전부터 뭐 논술 전형이 전체적으로 폐지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지금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새로 또 이렇게 신설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3개 대학이 논술 전형을 올해 신설했고요. 반면에 울산대 의예과, 한양대 에리카는 논술 전형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43개 대학에서 11,167명을 선발합니다. 뭐 전체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요 정도 규모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 전년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 11,000명이 조금 넘는데 이 중에서 6,705명이 서울권 대학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서울권 대학에서 선발 인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인서울 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논술 전형은 역시 인서울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의학학 계열 선호도가 너무 높아서 경쟁이 뭐 무지무지하게 치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의학학 계열 진학하려면 참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논술 전형으로도 기회가 있습니다. 총 265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의대가 116명, 치대 26명, 한의대 26명, 수의대 16명, 약대가 81명을 논술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게 이 의약학 계열에도 지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전형이다. 논술 전형으로 의대나 약대, 치대, 한의대 가게 되면 정말 뭐 대박이죠. 뭐 로또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조금 바뀐 걸 보면 논술 반영 비율을 확대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논술이 이제 논술 전형이 그 반영 비율을 보면 논술이 한 60% 되고 학생부가 한 40% 되게 이렇게 많이 됐는데 지금 보면 논술 비중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논술 전형에서는 내신을 별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논술 전형이니까 뭐 내신 안 좋은 학생들도 많이 와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의 논술을 뽑겠다. 이런 그 대학들의 의중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올해 이화여대, 경희대, 한국기술교육대가 논술 100%로 논술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외대, 단국대는 80%, 그 다음에 가천대는 60에서 80, 서경대는 40에서 70%로 논술 비중을 상향 조정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부가 그래도 이제 뭐 아예 반영 안 되는 대학도 있고 뭐 20%, 30% 이렇게 반영되는 대학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신이 내가 좀 안 좋다라고 하면 조금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학생부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 반영 비율을 좀 따져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일단 보시면 외형상 반영 비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논술이 70이라고 하면 학생부가 30이잖아요. 근데 이 외형상 반영 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반영 비율이 더 중요해요. 그럼 실질적인 반영 비율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우선 이거 보시면 여기 서강대, 중앙대를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요. 서강대를 보시면 논술이 8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교과가 10이고 출결이 10이죠. 그 중앙대를 보시면 논술이 70이고 교과가 20이고 출결이 10입니다. 그냥 외형상 보면 중앙대가 좀 더 비중이 높아요. 그죠? 교과 20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반영 과목을 가만히 보면 서강대는 전 과목을 반영하는데 중앙대는 국영수 사과 중 상위 5과목이에요. 상위 5과목.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과목 5과목만 반영한다. 이렇게 보면 이게 약간 형식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2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등급 간 그 점수예요. 예를 들어 1등급, 2등급 점수 차이, 2등급, 3등급이 점수 차이인데 서강대 보시면 1등급 800점, 2등급 700점, 100점 차이 나네요. 굉장히 큰 차이를 두고 있어요. 반면에 중앙대 보시면 10점과 9.96점, 그러니까 0.04점이죠. 점수 차이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시면 요런 걸 좀 보시면 서강대는 그래도 논술 전형이지만 내신을 좀 반영하려고 하는구나. 반면에 중앙대는 그냥 형식적인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 거의 영향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대부분이 중앙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서강대는 좀 조심해야 돼.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은 약간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반면에 중앙대는 뭐 거의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냥 거의 형식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지금 내신이 한 4등급까지는 사실상 거의 불이익이 없어요. 서강대 정도 빼면. 근데 이제 5등급, 6등급, 7등급 이렇게 가면 조금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것도 싫다. 나는 그냥 내신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게 싫어. 그러면 논술 100%에 지원하면 됩니다. 지금 뭐 꽤 많은 대학이 논술 100%죠. 그러니까 내신 반영을 전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건국대, 경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연세대가 100%입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서울, 연세대 미래, 이화여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항공대가 논술 100%니까 내신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논술 전형에서 또 하나 넘어야 될 그런 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보시면 대체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완화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능 최저가 하나 이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통합 수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통합 수능 지금 3년 차가 된 거죠. 그죠? 통합 수능 바뀌면서 보니까 문과 학생들이 많이 불리해졌어요. 수학을 이제 문과 이과 같이 보니까 문과 학생들이 수학에서 뭐 1등급, 2등급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 문과의 이제 그 경쟁률을 보니까 한 뭐 30대 됐어요. 그런데 수능 최저 통과한 비율을 보니까 한 20%밖에 안 돼. 그럼 실질적인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이렇게 실질 경쟁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좀 완화하자. 특히 문과 위주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물론 이공계도 완화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 12개 대학 정도가 수능 최저 완화를 했다. 특히 인문계 쪽에서 수능 최저가 많이 완화가 됐다. 근데 이제 그냥 봐서는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탐구 반영 방식에 있어서 탐구 2과목 평균을 하다가 탐구 1과목을 바꿨다. 이거 많이 완화된 거예요. 훨씬 충족하기가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관심 있는 대학에 좀 들어가셔서 수능 최저,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완화됐는지 이게 대학마다 이제 조금씩 다 다르고
또 같은 대학 안에서도 모집 단위별로 좀 다른 경우들도 많고 해서 제가 이제 그냥 대학만 적어 놓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이제 수시 요강에서 좀 자세히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수능 최저 내가 수능에 조금 자신이 없다 이런 경우는 수능 최저를 또 적용 안 하는 그러니까 오로지 논술만 가지고 뽑는 대학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능 최저를 적용 안 하는 대학이 16개 대학이 있죠. 그죠? 요 대학들은 수능에 부담 없이 볼 수 있다. 물론 수능에 부담 없으니까 이거 뭐 그냥 이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수능 최저가 있거나 높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수능에 자신만 있으면 수능 최저가 좀 높은 데 지원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외형상 뭐 예를 들어서 경쟁이 높아서 뭐 50대 1이다. 근데 수능 최저가 아주 높아가지고 통과하는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5대 1로까지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능에 좀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좋고요. 수능 체제에 내가 뭐 어느 정도 충분히 6월이나 9월 모의평가를 봤을 때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을 꼭 골라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중앙대가 원래 중앙대가 작년까지 보면 자연계에서 수학 플러스 과학이었어요. 논술 유형이. 그러니까 수학도 보고 과학도 보고 이런 유형이었어요. 근데 중앙대가 올해 과학을 없애버렸어요. 수학만 본다. 지금 자연계 논술의 추세를 보면 예전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학 플러스 과학이었어요. 상당히 까다로웠죠. 수학도 하고 또 과학도 물론 뭐 과학 선택이긴 하지만 뭐 물리를 하든 화학을 하든 생명과학을 하든 한 과목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부담이 꽤 있었는데 요즘 학생들이 뭐 좀 부담 많은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세가 자연계 논술이 학생들 부담을 줄여주자. 그래서 그냥 수학만 보는 쪽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안 바뀐 대학, 그러니까 수학도 보고 과학도 보고 이런 대학은 지금 뭐 특정 모집 단위가 아니고 전체 대학에서 이렇게 수학과 과학을 보는 대학은 연대밖에 없어요. 연대 왜 이렇게 하느냐? 연대니까 하는 거죠. 응? 연대 까다롭게 뽑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까다롭게 뽑을 테니까 올라오면 오고 싫으면 오지 마. 이렇게 이런 거죠.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대가 수능 최저도 없어요. 그 다음에 논술 100% 학생부도 안 봐. 오로지 논술만 가지고 뽑습니다. 이 엄청난 기회잖아요. 그죠? 논술 시험 한번 잘 보면 그냥 연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 입장에서는 시험을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계를 보면 수학 플러스 과학 선택이에요. 여전히 이제 과학을 봅니다. 한 과목 선택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보면 과학이 예를 들어 물리를 했다, 화학을 했다, 생명과학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보면 내용을 보면 과탐 과학 1, 2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대부분 2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할 때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모집 단위 내가 이제 지원하는 학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 선택 과목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모집 단위별로 지정되어 있는 선택 과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모집 단위는 뭐 예를 들어서 화학 한 개만 해야 되는 선택지가 없는 모집 단위도 있고 어떤 모집 단위는 뭐 물리, 화학, 생명과 아무거나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모집 단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내가 지원하는 학과를 미리 잘 보고 어떤 과목을 선택 가능한지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화학이 자신 있다 아니면 물리가 자신 있다 하면 그 자신 있는 과목에 따라서 좀 모집 단위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인문계열도 되게 까다로워요. 인문계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인문사회 통합형이라고 하는데 인문계열이 여기에 또 수학이 있어요. 연대는 수학 문제가 좀
곁들여서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어 제시문이.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웬 기자가 그 연세대 문제를 이렇게 보고, 연대는 논술인데 이게 뭐 국영수 시험을 다 한꺼번에 보는 거네요. 뭐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인문계도 좀 까다로운 그런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죠. 대신 여기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하면 연대 논술로 한 방에 뭐 내신 상관없고 수능 상관없고 논술만으로 한 방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좀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맞춤형으로 좀 준비를 하면 뭐 사실 이게 좀 진입 장벽이 있는 편이에요. 아까 자연계열도 보시면 수학해야 되고 과학해야 되고 이게 좀 여러 가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신 여기에 좀 내가 맞춤형으로 준비를 한 학생들에게는 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요 인문계열 논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인문계열 지금 논술 전형이 또 하나 가지는 매력 중에 하나는 지금 이게 통합 수능이 되면서 문과 학생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수학에서 이과 학생들이 뭐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수학에 점수를 못 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정시에서 보면 정시에서 특히 보면 문과 학생들은 이과로 넘어가기가 어렵게 돼 있지만 이과는 문과로 넘어오는 게 문제가 없죠, 그죠? 보통 뭐 문과의 경우에 뭐 확률과 통계도 하지만 뭐 지금 그 미적 분야, 기하 이렇게 다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과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문과로 많이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문과 침공이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여러 가지 뭐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논술 전형을 보시면 이과 학생들이 넘어오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술은 문과, 이과 유형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과 애들이 문과로 넘어와서 논술 시험을 본다? 별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논술 전형에서는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넘어오는 문과 학생들의 그 영역을 침해하는 뭐 이런 현상이 좀 덜할 수 있는 그런 그 전형으로서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과에서 수학을 보는 대학들이 좀 있죠. 아까 연대처럼 뭐 한양대 상경계열, 저기 보시면 중앙대 경영경제라든지 경희대 사회, 이화여대 인문2, 뭐 건국대 숭실대 상경계열 쪽이고, 그다음에 가천대, 서경대, 수원대,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이런 데서는 수학 시험이 조금 나옵니다. 보통 이제 뭐 확률과 통계 이런 쪽으로 해서 수학이 이제 같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에 뭐 이과 학생들이 많이 넘어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주로 뭐 학력과 통계 쪽에서 이제 논술 출제가 많이 되는데 뭐 일부 좀 넘어올 수도 있겠죠, 이과 학생들이. 그리고 아무래도 문과 학생들이 수학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는 수학이 당락에 상당히 큰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논술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 또 계열에 지원할 때는 내가 수학에 좀 자신이 있다, 또 내 수학이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지원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수학이 안 나옵니다. 뭐 그런 경우는 문제 없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과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과로 넘어오는 그런 뭐 학생들이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남아있는 기간 논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내가 지원을 할 때 내가 논술을 하겠다, 아니면 이제 학생부 교과를 하겠다, 학생부 종합을 하겠다, 이걸 아니면 적절하게 뭐 조합을 해서 뭐 이렇게 뭐 서로 좀 섞어서 예를 들어서 뭐 학생부 교과 전형 한 3군데 하고 뭐 종합 전형 3군데 하고 이렇게 전략을 짤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한 2-3군데 하고 나머지 한 뭐 3-4군데는 논술 전형 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짤 수 있겠는데, 이제 내가 논술을 지원하겠다, 논술 전형에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 이 논술이나 면접은 우리가 흔히 대학별 고사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학별 고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대학별로 출제 경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또 뭐
계열별로 다르고, 그죠? 또 면접 같은 경우는 뭐 전형별로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논술의 경우에도 대학별로 계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시험 문제가 다르니까. 일단 시험 문제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뭐, 그 기출 문제, 전년도 문제라든지 뭐 또 몇 년치 문제를 쭉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제 대학 홈페이지에 가시면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자세한 그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거, 예를 들어 출제 의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어떤, 문제에서 어떤 뭐 것을 요구하는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또 평가 기준도 나와 있어요. 논술이 뭐 대충 채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기준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꼼꼼히 잘 보시면 좋은데 주로 이제 어디에 있냐면 그 대학 홈페이지 가시면 선행학습 역량평가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 가시면 논술이나 면접의 기출 문제는 물론이고 뭐 어디에서 문제를 출제했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그 교과 과정 중에서 어느 단원에서 출제를 했다든지 출제 의도가 무엇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좀 해설 문제에 대한 해설 그 다음에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또 논술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또 별개의 어떤 가이드를 주고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대학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별 고사이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정보를 정확하게 입수해서 출제 경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뭐 수능 같은 경우도 뭐 실전 연습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 논술도 실전 연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유형에 딱 맞는 기출 문제라든지 또 비슷한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논술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보통 뭐 논술에 좀 합격하려면 최소 10번 이상 실전 연습을 해야 된다. 실전처럼 연습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논술 시험 시간이 뭐 100분인데도 있고 120분인데도 있잖아요. 정확한 시간 재어서 똑같이 뭐 원고지면 원고지 아니면 뭐 그 학교에서 실제 하는 그 시험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답안지 똑같은 형태로 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연습과 훈련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그런 능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본인이 내가 답안을 작성했을 때 이게 이제 뭐 자연계 같은 경우는 뭐 답이 다 있고 그렇죠. 뭐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답이 있기보다는 그 과정이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 자연계 같은 경우 답이 있다고 하더라도 답을 맞췄다고 해도 그 논리적인 그 전개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논리적 전개 과정에서 뭔가 빠뜨리거나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 감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다 평가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거를 자기 자신이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됐던 좀 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코칭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런 그 첨삭을 좀 받고 그러니까 첨삭이라고 하는 게 그 논리적 전개 과정에서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또는 뭔가 그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잘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게 다 감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첨삭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고쳐 쓰면서 그런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 뭔가 그 논리적인 전개 과정에서 잘 범하는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쳐 나가는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논술전을 좀 합격할 수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이제 면접 좀 말씀을 드릴게요. 면접은 주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에서 그 2단계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뭐 중요대학에 이제 제가
그 면접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이 있고 지역 균형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다 면접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 전형은 면접이 50%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역 균형은 30%입니다. 요것만 봐도 면접의 비중이 일반 전형이 조금 더 크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딱 뭐 우리가 뭐 이게 뭐 이 비중에 따라서 막 꼭 여기에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봐도 일반 전형 쪽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 면접의 비중이 더 크고 중요하고 면접도 더 세게 한다. 맞습니다. 면접 훨씬 더 세게 해요. 반면에 지역 균형은 그거에 비하면 조금 면접 비중이 약하고 면접도 조금 가볍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활동 우수형도 보시면 면접이 40%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앞에 보시면 2배수, 3배수 이거는 이제 1단계, 단계별 전형이라는 얘기죠. 1단계에서 이제 2배수를 뽑았다, 또 3배수를 뽑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보시면 여기 면접의 비중을 보시면 50%, 30%, 그러면 50% 이건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건 면접 잘못 보면 내가 무조건 떨어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30%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그 비중을 보시고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 일정을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일정 보시면 대부분 수능 이후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으면 수시에서 그 내가 납치 혹시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요것을 납치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성대 보시면 면접 일자가 10월 21일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그 수시 납치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쓸 수가 없어요. 수능 이전에 면접을 보고 다 끝나버리니까. 합격하면 끝이에요. 면접 잘 보고. 수능 이전에. 그래서 성대 왜 수능 이전에 면접 보느냐?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일부러 납치하려고 수능 이전에 보는 거예요. 성대는. 응? 연대 고대 갈 수 있는 애들은 납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수능 이전에 면접을 봐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 도망 못 가게. 그런 형태로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 면접을 보통 잘 안 봅니다. 교과 전형은 되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보통 수능 최저를 많이 거는데 수능 최저를 걸지 않는 경우에 면접을 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연세대가 추천형이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대신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화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교 추천해서 수능 최저 없애고 대신 면접을 본다. 가천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 면접의 비중이 20%잖아요. 상대적으로 면접 비중은 조금 적은 편이고 반면에 가천대가 면접을 원래 세게 봐요. 가천대는 보면 학교에서 이런 면접을 통해서 정말 자신 있는 학생들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접은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 이제 면접 준비를 아직까지 하실 건 아니죠. 그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게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고 물론 수능 이전에 있는 대학들도 꽤 있어요. 근데 대부분 수능 이후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면접은 대부분이 그 단계별 전형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단계 통과를 해야지 면접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일괄 합산으로 그냥 처음부터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1단계 합격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1단계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하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대 일반 전형 이거 면접이 비중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50%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면접을 세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면접의 시간 배정하는 시간도 많고 문제의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안 하면 사실은 어려워요. 그때 가서 준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면접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른데요. 그래서 개괄적으로는 내가 이제 이제 지금 수시 지원을 생각할 때 내가 어디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뭐 면접 예를 들어 종합전형을 지원한다면 대부분 면접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미리 면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면접을 하면 날짜가 수능 이전에 있는지 수능 이후에 있는지 언제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미리 좀 보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라도 내가 어느 정도 지원할 대학이나 전형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히게 되면 일단 면접 문제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문제를 확인하거나 면접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 계열에 따라, 대학에 따라 다르고, 계열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전형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면접의 그 방식이, 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거 좀 확인하는 게 제일 먼저인데, 요것도 역시 대학 홈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선행학습 역량평가라는 데 가면 논술이 있고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공개가 되고, 이 면접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해설이 나오고, 이게 이제 어떤 출제들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여기 좀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면접의 경우에 문제를 주는 경우가 있고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제 이렇게 종이에 적혀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주고 면접하기 전에 문제를 좀 보고 뭐 10분이든 15분이든 뭐 20분이든 뭐 이렇게 문제를 보고 좀 생각을 한 다음에 들어가서 면접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그냥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 면접관이 뭐 한 명이거나 아니면 뭐 2명, 3명 이렇게 앉아서 바로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흔히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문제를 주는 경우를 제시문형 면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시문형 면접.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제시문형 면접은 많지는 않아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많죠. 주로 어디서 하느냐면 제시문형 면접을 세게 하는 데야. 서울대에서 합니다. 서울대에서도 일반 전형. 그 다음 연대에서 합니다. 그 다음 고대.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주로 하고, 그 외에는 무슨 의대, 그 다음 교대, 뭐 이런 데서 이 제시문형 면접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면접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없다는 게, 그럼 뭐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의 뭐 종이에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그 말하자면 다 공통적으로 나가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 질문을 하죠. 학생 개개인별로 딱 거기에 학생들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공통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흔히 뭐라고 해야 하냐면 서류형 면접이다. 서류형 면접이란 뭐냐면 학생들이 서류를 내잖아요.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자기소개서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학생부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뭐 자기소개서 있고 뭐 학생부 있고 뭐 추천서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져서 학생부가 있잖아요. 그게 학생부가 서류예요. 이 학생부를 보고 학생 개개인별로 서로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서류형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따라서 전형에 따라서 제시문형 면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서류형 면접.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서류형 면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부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뭐 의대, 그 다음 교대 이런 데서 이제 제시문형 면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부 뭐 의대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 면접이 뭐 서울대, 의대, 일반 전형 이런 데서 주로 하는 건데 그 뭐죠? MMS라고 해서 멀티플 미니 인터뷰죠. 그러니까 면접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면접 한 번에 안 끝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들을 고문하는 그런 면접인데 뭐 5번까지 하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번 면접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의 큰 기업이나 이런데 뭐 그 직원 채용할 때 이
MMS라는 형태를 꽤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인터뷰 여러 번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대학에서도 학생 뽑을 때 이런 식의 그 멀티플 미니 인터뷰를 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의대 같은 데서. 그런 경우에는 문제를 주기도 하고 또 그냥 서류를 기반의 질문도 하고 이렇게 이제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먼저 이제 내가 어쨌든 어느 대학, 어느 계열, 어느 전형에 내가 이제 면접을 보게 되겠다라고 싶으면 일단 홈페이지 선행학습 영역 평가 가셔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일단 제시문형 문제. 문제가 없다 하면 이건 서류형 문제. 왜 문제가 없냐면 서류형 면접은 학생들마다 질문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학생부가 다르니까 질문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네요. 다만 대학에 따라서는 학생들에게 좀 수험생들에게 조금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그 학생들마다 질문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들을 그래도 공개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은 기본적으로 합니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으로 묻는 질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학생부에 관계없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우리 대학에 왜 지원했습니까? 우리 과에 왜 지원했습니까? 그죠? 뭐 지원 동기라든지. 앞으로 여기 오게 되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죠? 앞으로 또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식의 진로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뭐 자신의 장점을 얘기해 보라든지 단점 얘기해 보라든지 아니면 뭐 그동안에 뭐 살면서 어려웠던 일, 또 뭐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일,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런 거 다 질문해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소개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어요. 그 이제 그 대학들이 이제 조금 친절한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시문형 면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형 면접, 서류 기반 면접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생들마다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대비 방법도 전혀 다르겠죠. 제시문형 면접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잘 보고 이게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준비를 잘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자연계 같으면 되게 이게 그 서울대 일반 전형 자연계 문제는 보면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그 문제 푸는 거예요. 이게 그 문제를 보면 고등학교 교과서 뭐 어디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나와 있어요. 응? 그 선행학습 역량 평가에 가면 문제 푸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수학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가 공대 이런데 수학 못하는 애 뽑아놓으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수학 좀 하는지 기본적인 수학의 그 어떤 능력이 좀 있는 애인지 아예 문제를 내서 문제를 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기에 대한 공부를 잘 하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과학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고대나 이런 경우에는 자연계 문제를 보면 그 교과 내용이 들어가긴 하는데 약간 통합형으로 그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그러니까 약간 대학별로 또 전형별로 조금씩 유형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문계는 보면 이게 문제를 보면 되게 그 약간 논술 문제 비슷해요. 약간 짧은 논술 문제 비슷한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그 제시문을 보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그 내용을 분석해서 얘기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그 분석 능력과 논리적인 말하기 능력,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설득력 있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좀 창의적인 내용까지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쉽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 기출 문제를 잘 보고 잘 대비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서류형 문제는 이게 학생들의 그 학생부 서류를 기반으로 질문을 하는 거니까 학생마다 다르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예상 질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 학생부 갖다 놓고 여기서 이런 질문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학생부에 막 여러 내용이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학생부의 어떤 내용을 보면 조금 그냥 그 뭐 자세하게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 그것을 조금 자세히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기 학생부 갖다 놓고 자기가 예상 질문 한 50개 만들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그 질문하는 거 있어요. 응?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지원 동기 왜 지원했냐? 우리 대학 왜 지원했느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물어봐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공부에서 어떻게 진로를 설정해서 나가고 싶느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물어보고, 그죠? 뭐 이런 식의 그 기본적인 그 질문들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류 면접에서는 흔히 이 학생의 좀 뭐라 할까요? 우리 그 사회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도 있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좀 생각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학생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평가에 포함이 돼 있고 그런 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또 그런 생각을 자기가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런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대학에 와서 더 공부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앞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회적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기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논술도 실전 연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면접도 그래서 실제 그 대학에서 하는 방식하고 비슷하게 해서 좀 연습을 한번 좀 하고 가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좀 하고 요즘은 요즘 그 카메라로 쉽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모의 면접을 하는 것을 찍어가지고 스스로 찍어가지고 내가 이 대답할 때 보니까 내가 봐도 이런 거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스스로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보면 예전에 보면 면접 가서 뭐 여학생들 중에 보면 기본적으로 여학생들이 말을 잘해요. 남학생들보다. 근데 여학생들 중에 좀 마음이 약하거나 이래서 뭔가 조금 꼬였을 때 막 이렇게 뭐 대답을 좀 못하고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참 안타깝지만 그러면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내가 이런 모의 면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그런 어려운 상황에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연습을 하고 가면 훨씬 더 좀 자신 있게. 이 면접은 제가 보니까 면접에서 그 학생들 면접 잘하는 학생들 보니까 예전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누가 면접 잘하냐 뭐 그러니까 잠깐 우스갯소리로 뭐 강남에 사는 뭐 강남구청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강남에 사는 뭐 교회 다니는 여학생이 면접하면 잘한다. 말을 잘하니까. 근데 뭐 꼭 그 맞는 얘기는 아니죠. 준비를 잘하는 학생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가 숙지가 돼 있고, 그 예상 질문 아까 하라고 했는데 예상 질문 했을 때 그 예상 답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상 답변을 한번 적어 보는 건 필요한데 이걸 적어 가지고 외우려고 그러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외우려고 그러면 중간에 꼬이면 막 대답이 안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적어 가지고 그냥 말로서 해보는 자꾸 그런 게 좋은 방법이고요. 뭐 키워드 정도만 적어 놓고 그것을 이제 말로서 풀어 나가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 있는 학생들이 잘하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여기 학부모님 보고 계시거나 하시면 우리 학생들이 면접하러 간다 나중에 그러면 좀 기를 살려주는 괜히 우리 학생들 기죽이지 말고 너는 잘할 수 있다. 너 같은 말하자면 학생을 안 뽑으면 누굴 뽑겠느냐 이렇게 이제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그 자신감을 많이 북돋아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뭐 논술 면접에 대해서 제가 뭐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6월 시험이 이제 그 모의 평가와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인 올해 입시가 시작이 되었고요. 다 이제 수시 준비를 이제 지원 준비를 하실 텐데요. 뭐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붙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 면접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 사실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잘 보고 지원하면 끝이에요. 할 거 없잖아요. 근데 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이 있으면 이 면접을 잘 대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합격이 결정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논술 같은 경우에 마지막 그 뒤집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수능도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다 잘했는데 수능 최저에서 고배를 마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것들 많고 잘 준비를 해야만 입시에서 최종적인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